네, 안녕하십니까. 안태육장입니다. 오늘부터 아주 뜨거운 여름 날씨가 또 되고 있는데요.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거기 월간 이장섭 전 국회의원이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 월간 이장섭, 저 화면도 좀 나오는데, 어떻게 좀 마음에 드십니까? 예. 아직 뭐 실감이 나지는 않지요. 이제 첫 회를 한다고 그래서 또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나 준비도 좀 해야 될 테고 그런데 아직 뭘 준비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우리 진행자께서 질문해 주시면 그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충실하게 대답을 좀 할 것이고 뭐 이후에는 특별하게 이제 좀 제가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준비해 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지역의 유명한 분들, 전국적으로 유명한 분들을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월간 개념으로 모셔서 주요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이제 만들었는데요. 오늘은 처음으로 이장섭 의원님께서 출연해 주셨습니다. 월간 이장섭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 봐서요. 지금 이제 여야 당대표가 뽑히기도 했고 뽑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네. 이제 물론 먼저 이제 국민의힘 얘기를 하자면 그 한동훈 대표가 이제 뽑혔어요. 그래서 뭐 윤석열 대통령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오늘 뉴스 보니까 사무총장은 임명했고 정책위원장은 박근혜 만에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가 어떻게 자립하는지 정치하시는 입장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요. 어떻게 앞으로 될 건가라는 부분들은 뭐 그분의 이제 어떤 심성이랄까 뭐 이런 걸 테고 그 어떻게 돼야 된다라는 부분들은 있겠죠. 근데 뭐 우여곡절 끝에 또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가 그 정치적 동지관계였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갈라서는 듯한 모양새를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른바 친윤, 친한 이렇게 이제 나눠서 구도를 그렇게 설정을 해서 전당대회를 치렀죠. 근데 역대 그 대권 후보들, 소위 후계자라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행보는 현직 대통령을 뭐 밟고 일어섰다 내지는 극복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사실상 어렵죠. 그렇죠. 뭐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정권 초기부터 여지까지 30%대에서 그 왔다 갔다 하는 거여서 좀 특별하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뭐 취임 초에는 60% 70% 정도 되다가도 정권 후기에 들어서면서는 국민들의 심판 분위기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지지도가 많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상태로는 정권 재창출이 불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든 극복하고 내지는 또 뭐 심하게는 밟고 가야만 되는 이런 상황이어서 필연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차기 대권 주자라면 차기 대권 주자로서 설 수 있으려면 뭐 밟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예. 과연 그런데 그럴 만한 뭐 배짱 내지는 뭐 대가 세다라고 하는 그 대가 있을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후에 좀 두고 볼 일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뭐 예를 들어 6개월 내에 자기 주도권을 확보할 거야. 아니면 아예 그러다 말겠지. 의원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저는 좀 쉽지 않은 과정을 거칠 거다. 이게 이미지 정치 중요할 텐데요. 이게 과감한 결단과 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죠. 좀 드라마틱한. 그런데 한동훈 대표의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모습으로는 그렇게 뭐 과감한 결단이라든지 이렇게 그 정치를 풀어가기에는 좀 쉽지가 않을 거여서 결과적으로 극복하는 과정, 윤석열 체제를 밟고 넘어가는 과정이 이루어지더라도 국민들이 바라보는 정서는 좀 다르게 좀 복잡하게 가면서 이게 효과를 많이 못 보는 그런 방식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 그래서 관계는 관계대로 소원해지면서도
또 뭐 과감한 결단력 이렇게 보이는 연출이 가능할까라는 의문점이 좀 있습니다. 네. 그 말씀 잘 들으셔가지고 그 물에 술 탄 듯 하시면 안 될 것 같네요. 안대원 대표님. 자, 이번에 민주당 얘기입니다. 청주에서 어제 당대표 순회 경선도 했고 민주당 도당위원장도 뽑았습니다. 88%, 89% 이렇게 이재명 후보가 이제 여전히 이제 압승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이제 이재명 체제는 뭐 당원 중심 정당 이런 얘기하고 김두관 후보는 뭐 개딸 얘기 해가지고 또 설전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금 당원 중심 정당 가고자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그 전당대회라는 것이 당 내부의 행사임에는 틀림이 없죠. 당의 대표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당 내부의 행사임에는 뭐 틀림이 없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당대회를 통해서 우리 당이 이제 나아가야 될 방향, 정책 비전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에게 그 전달하는 또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이 포함돼야 되잖아요. 이게 중요한 두 가지 기능일 텐데 당내의 의기투합, 당원들 포함해서 그리고 그런 전당대회를 통해서 던져지는 아젠다를 국민들이 받아들이고 수권정당으로서의 우리 영역을 넓혀가는 이 두 가지 숙제를 전당대회를 통해서 다 풀어내야 된다. 그러기에 여든 야든 전당대회에 임하는 그리고 또 전당대회를 보도하는 뭐 언론 이런 부분들을 볼 때는 이제 주로 경쟁관계, 흥미 위주의 경쟁관계 이런 부분들로 판단을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나 정확히 지켜야 될 부분들은 있는 거다라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당 내부의 어떤 결속력을 높이고 뭐 당의 아주 강력한 리더십을 세우는 부분들에서는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일단 성공했다. 뭐 조금 더 나가면 지나치리만큼 성공했다라고 보여지죠. 그러나 이제 그 또 하나의 중요한 관점인 국민들과 호흡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수권정당으로서의 어떤 정책 비전을 내놓고 이것을 국민들로부터 지지받는 이 노력들이 너무 관가되어 있다라는 부분들을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좀 심각하게 봅니다. 대통령 선거가 얼마 안 남았고 실제로 지금 이재명 대표나 이분들은 특별한 일이 없다면 민주당의 차기 대권 후보의 위치에 있다라고 모두들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좀 더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비전들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세우고 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원들에게도 우리 이렇게 가면서 국민들의 마음을 삽시다 이런 하나로 모으는 과정들이 필요할 텐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이제 간과되어 있는 것이 아직 안 끝났지만 전당대회 이후에 숙제로 남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재미가 없어서 저도 안 갔어요. 근데 그러니까 당원 중심 정당 좋은데 당원만 중심되는 정당 전당대회라는 건지 조금 여러 가지로 또 공교롭게 어제 유튜브 생중계했잖아요. 그게 오늘은 사라졌어요.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고 알아봤더니 음악 저작권을 위배해가지고 뭐 유튜브에서 잘렸대나 뭐 그래서 따로 복구한다는데 아직까지는 녹화하는 시간까지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충북만 빠져 있어가지고 아니 김두관 후보가 뭐라고 해서 그래서 일부러 뺐나 뭐 이런 혼자만의 추측도 있었습니다. 개딸 얘기해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그 과정에 도당위원장 선거됐습니다. 도당위원장 해보셨습니까, 참? 네, 도당위원장 저 했죠. 4년 전에 했습니다. 아, 그때는 단독이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아, 11년 만에 이광희 의원 이제 붙어가지고 이광희 의원이 뭐 예상대로 이겼더라고요. 뭐 11년간의 경선 평가 또 표 분석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게 예측을 하셨군요. 시내에서는 막상 막하다 내지 누가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뭐 저도 우리 이제
상대 후보인 이현 후보 같은 경우에는 꽤 지역 당원들에게 낯설은 맞아요. 총선부터 포함해도 현재까지 5개월 정도여서 굉장히 낯선 분이죠. 그분이 이제 중앙당이나 정치 역량 뭐 이런 부분들은 그분의 이력을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겠으나 어쨌든 굉장히 낯선 분이고 이광희 이제 도당위원장은 그래도 지역에서 울고 웃고 예, 골목골목 지역을 다 아는 이제 그런 분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뭐 당연한 결과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선거라는 것들이 어떤 후보 입장에서 보면 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예, 있고 이런 예, 거예요. 예. 그래서 단점을 약화시키고 그 단점을 장점화시키는 과정들도 필요할 테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당내 선거이다 보니까 쉽게 어떤 선거 캠페인을 풀기가 어려웠을 거다라고 보여지고 아쉬운 것은 뭐 말씀드린 대로 이 정도쯤 돼서 하는 선거 도당위원장을 뽑는 선거라면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또 이제 전체 중앙 정치로 봤을 때 그 제1당 원내 제1당의 지역 도당위원장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또 청주 지역은 뭐 다 또 민주당이고 그러면 지역에 대한 어떤 정책들 지역에 대한 뭐 발전 정책이든 뭐든 지역에 대한 정책들이 좀 많이 논의가 되고 새롭게 또 나타나기도 해서 그 우리 당 아닌 다른 사람 일반 시민들 도민들에게도 그 우리 당의 어떤 수권 능력이라든지 정책을 지역 정책을 풀어나갈 수 있는 것에 대한 믿음, 신뢰 이런 부분들을 좀 제시를 해줬어야 됐다.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도 주요한 선거 이슈가 당원 주권 시대 뭐 이런 거여서 중앙 정치에 좀 매몰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 좀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표현을 아주 점잖게 하시는데 우리 삐딱 토크에서는 이재명 파리지 그만하라고 두 분이 나와서 싹 얘기해가지고 그래도 뭐 조동욱 교수가 예측한 대로 이광희 의원이 됐고 이현 의원 보니까 예상보다 조금 못 받았더라고요. 저는 한 10% 안에서 접전을 벌일 줄 알았더니 좀 못 받아서 거기 그 보좌관들 뭐 문제 있다는데 그 내부 그 뭐 수신 제가부터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다면 다행이고요. 제가 누구랑 전화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간 잘 끝났다고 하니까 일단 축하드리고 이현 의원도 그런데 이현 의원도 어쨌든 지역에서는 이제 뭐 인사도 하고 얼굴도 모이고 뿌리 내리는데 도움이 좀 많이 됐지 않았겠어요? 그랬겠죠. 아무래도 뭐 그 짧은 시간에 도당위원장 선거 활동을 하면서 그래도 뭐 저 끝에 단양서부터 영동까지 뭐 적어도 한 번은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뭐 충북 지역에 대한 큰 공간적 이해도 됐을 것이고 최소한 당원들의 생각이나 이런 부분들도 되지 않았겠는가 싶은데 전반적으로 그 우리 청주의 네 분 이제 국회의원님들이 다 초선이시다 보니까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뭐 모자랄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이제 이게 뭐 일종의 그 초기 시행착오의 과정일 거라고 보고요. 당연히 그 부분을 거치지 않고 어설프게 비슷하게 가다 보면 고착화될 수 있죠. 그런데 오히려 초반에 이렇게 세게 좀 야 이거 지역사회랑 소통하는데 너무 불편하다. 지역사회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 나오고 또 본인들도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다 이런 걸 느끼는 거를 빨리 느끼면 그만큼 이제 개선될 거기 때문에 좀 지금은 조금은 일종의 뭐 허니문 기간 조금은 볼 필요가 있다. 기다려줄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월급 한 번 받았다는데 이준석 의원이 얘기하기 뭐 실수령이 992만 2천 원이래나 그래가지고 그랬구나. 월급이 많이 오르는 거예요? 좀 의원님도 비슷하게 받으셨습니까? 국회의원 월급 못 올리죠. 국회의원 사실은 이제 지금도 그
제가 이제 전직 의원이 되다 보니까 예. 연금 받으시죠? 이런 얘기를 그래서 많이 국회의원 연금 예. 있었잖아요. 국회의원 한 번만 해도 뭐 평생 연금을 받는다 이런 얘기가 과거에 있었죠. 과거에 있었는데 18대 그러니까 2008년 그쯤에 예. 이게 국회의원 특권의 가장 대표적인 것.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는 거에 국민들이 그거 2008년쯤에 없앴습니다. 그 아, 그래요? 제도는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국회의원 연금 이런 것들이 없는데 그 생각보다도 국회의원이 많이 받지는 않고요. 많이 받고 싶어도 뭐 이 여론이 만만치 않죠. 그래서 늘 이제 보통 공무원들 임금 상승률에 맞추는데 그것도 굉장히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아예 안 올리고 예, 그 올린 부분들을 모았다가 이제 뭐 군권 장병들 뭐 내지는 수해가 발생하거나 이럴 때 의원금으로 내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서 예, 뭐 올라가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글쎄, 뭐 생계형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 장비도 많이 내더라고요, 국회의원들이. 그래서 예. 뭐 차 떼고 포 떼고 하면은 남을 거 별로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정치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그 김건희 여사가 이제 검사한테 사과를 했더라고요. 직접 저는 못 들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사과를 했다고 전해진 거죠. 그래, 사과를 했다고 변호사가 예, 얘기했다고 보도가 됐으니까 헷갈리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뭐 거부권 행사 계속 할 예정이고요. 뭐 방송통신위원회뿐만 아니라 지금 공영방송들이 이제 난리가 난 상태이고 그래서 이 윤석열 김건희 리스크라고 이제 보이는 이 정부 앞으로는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정말 예측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 정부가 그 최소한 상식적으로 이렇게 가면 그 다음 행보는 이럴 것이다라는 상식이 있고 이제 고수들은 그것보다 더 큰 어떤 또 수를 두는 게 네. 있어서 몇 가지 경우의 수를 갖고 이 정부가 이렇게 갈 것이다라는 것들을 예측을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최고 고수가 나타난 건지 모든 예측을 다 깨는 태도를 보이죠. 그래서 어쩌면은 뭐 그 이를테면 뭐 초등학교 유치원생들이 생각할 수 있는 일들을 그 수를 두는데 이게 정말 초고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래서 참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판단을 하고요. 이번 같은 경우도 그 청와대 경호실 분실에 가서 조사를 받았다 그러잖아요. 이런 예. 발상들이 국민들이 그거를 정상적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잠깐만 생각해도 그건 뭐 말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런 수를 두는 거죠. 그럼 검사한테는 또 왜 사과를 하는 것인지 검사한테 사과했다는 얘기는 그 행위를 내가 했는데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네. 이게 참 잘못됐다라고 그 사과를 한 건지 아니면 이현석 검찰총장을 패싱한 거 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사를 받으려면 받고 안 받으려면 안 받고 뭐 이런 걸 텐데 그거를 오히려 안 한 것만 못하게 그 자기 말하자면 청와대 경호실이라는 거는 뭐 자기 집이잖아요. 네. 예, 이걸 조사를 뭐 그래서 출장 조사 얘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만은 차라리 그냥 출장 조사를 하든가. 예.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줍지 않게 국민들 눈치 본다고 한 게 이제 그런 모양새여서 뭐 사과를 했다는 것 자체도 좀 어렵고 왜 이렇게 하는가. 정말 정치적 수준이 그런 건가. 참 이렇게 겪어봐도 이제 뭐 3년 차까지 겪어봐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요, 맞아. 뭐 예상이 돼야 뭐 이렇게 예측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니까 좀 혼란스러운 게 좀 가중되는 것 같습니다. 지역 얘기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송 참사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 중에서 뭐 40명이 가지고 재판을 받는다는데 그 김영환 지사나 이범수 청주시장에 대한 그 중대재해처벌법상으로 이제 기소할지 이거가 아직 결정이 안 되고 있어요. 이렇게 안 되는 1년이 넘는데
조사는 받았는데 도지사랑 시장이랑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요. 그게 저도 이제 그게 의문이죠. 검찰이 왜 이 부분을 가지고 뭘 고려하고 있는 것이냐. 그 검찰은 그런 거 아닙니까? 사법 시스템으로 보면 죄가 있나 없나를 그 법률에 의해서 판단하고 그 죄가 적당한가 아닌가는 또 이제 법원이 판단할 문제죠. 네. 그런데 이 기소 자체를 가지고 그 어떤 형벌처럼 검찰이 이 부분을 판단하는데 법률적 판단이라면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이 아닌 거죠. 무언가를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결국 그것이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누구나 다 인식하는 이런 근거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검찰이 생각하는 대로 기소가 안 되는 것이면 그 행위 자체 기소가 안 되는 것이면 불기소 처분하면 되는 것이고 네. 그래도 이것들은 책임이 있고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검찰이 판단하면 기소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게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걸 텐데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마치 판단 주체인 것 마냥 1년 넘게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정치행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렇게 오래 끌을 문제는 아닌 것이다. 뭐 국민들도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기소됐다고 그래서 그게 유죄라고 판단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 법률 시스템에 맞게 하는 것들이 저로서는 최선이다. 신속하게 입장을 정리해야 될 것이다. 뭐 조사를 그동안에 1년 동안 계속 하는데도 어떤 난제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건 아닐 거랍니다.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되고 그래야만 또 책임 소재도 명확해집니다. 어떤 최고 책임자로서의 포괄적 책임도 있을 테고 법률적 위반 사안이 있으면 그것들에 대해서 똑같이 마치 대통령 부인이 자기 안방에서 네. 수사를 받는 듯한 모양새 이런 것들은 이제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슷하게 느낄 수도 있는 거다라고 보여지고 뭐 중대재해처벌법을 이걸 어떻게 적용할 거냐의 문제나 내지는 김영란법을 김건희 여사한테 어떻게 적용할 거의 문제냐 이런 거를 보는 것 같아서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좀 안타깝기도 하고 다른 느낌. 이게 법 앞에 국민이 평등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 비정상적인 모습들이 우리 지역에까지도 미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네, 그 다른 고려 없이 오로지 법률에 따라서 검찰이 좀 너무 늦지 않게 결론을 내주셨으면 하네요. 그 당사자들도 엄청 피곤할 거잖아요. 그렇죠. 네. 본인 기소 된다 안 된다 이것 때문에 특히 그 김영환 지사나 이범석 시장 만약 기소되면 다음에 공천 받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거야 제가 있는 건 아니어도. 지금이면은 지금 시점에서 기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다음 지방선거까지는 뭐 재판 결과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뭐 거기에서 유죄면 뭐 어렵고. 공당에서 공천을 안 하는 것들이 너무도 당연하죠. 이것도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나 뭐 무죄라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도덕적 책임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공천을 안 할 근거는 또 없을 거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네. 오히려 기소를 안 하고 이렇게 미적미적 끌면서 지방선거 공천 시기를 맞이하는 것들이 더 불편할 거. 그러네요. 그때 기소 안 하면 왜 안 했냐고 이렇게 하자가 있는 사람이라고 또 막 당내 경쟁자라든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수도 있고 그러네. 여러 가지로 이 오성 참사에 관련된 기소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다른 얘기를 좀 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새 민주당에 박한희 청주시의원이 최고위원 도전했다가 안타깝게 컷오프 됐어요. 또 국민의힘에서도 청년 최고위원 도전자가 있었는데 그분도 안타깝게 이제 컷오프는 됐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지방의원이라든지 지역 정치인들이 중앙미대에 자꾸 진출하려고 노력은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데 잘 안 되는 게 이게 충북의 힘이 부족한 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비판적으로 질문을 드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이거 세상이 그래도 많이 바뀌는 거 아니냐 충북이 자꾸 도전하는 게 좋다 뭐 이런 것일 수도 있는데 의원님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저는 뭐 아주 바람직하고 패기 있는 행동이다. 네, 네. 좋다. 예, 라고 보여지죠. 그게 과거 같으면 뭐 선배들 눈치도 보고 이게 뭐 되겠어. 이런 측면들이 많이 있는데, 시대가 그만큼 많이 변해서 이제는 과감하게 도전도 하고 이런 거죠. 이게 충북의 힘, 이거는 좀 무관한 것 같고요. 네, 네. 예. 그 어떤 정치의 문턱이 낮아졌다. 그러고, 결심을 자기 마음속에서 그 지향하는 바를 결심하고 실행하는 이 시간이랄까요? 이 용기랄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단축되고 빨라졌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뭐 다 나름대로 근거가 있겠습니다만 이 근거가 있으면은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예, 그런 거라고 보여지는데 우리 박안희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청주시 단순히 청주시의 의원이 아니라 청주시의회 어떤 민주당 원내대표를 그렇죠. 하면서 네. 전국 그 민주당 시의원들 원내대표단의 대표를 네, 예, 맞아요. 맡았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사실은 당원들의 당의 조직 체계상 최일선에 이제 이 시의원, 기초의원님들이 이렇게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원들에게 주는 영향력이 체계상에서는 제일 크겠죠. 예, 그러니까 전국 기초의원 원내대표 협의회 회장을 하면서 이 기초의원들을 조직화하면 그들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권리당원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죠, 박안희. 그래서 아마 과감하게 출마를 했던 건데 꼭 그렇게만은 보지 않는 게 또 이제 우리 당의 최고위원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권리당원들이 당원들이 바라보는 그 여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를테면 뭐 이번 같은 경우는 특별하지만은 이재명 대표와 호흡을 누가 더 잘 맞출 것인가라는 네. 부분도 있을 테고 또 당의 어떤 새로운 정책들을 기대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뭐 여러 가지 그 최고위원에 맞는 덕목들을 갖춘 사람들을 당원들이 뽑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우리 박안희 대표가 조금 뭐 모자라지 않았을까. 당원들 보는 시각하고는 다르게 뭐 이런 측면도 있지만 그런 시도들은 저는 뭐 바람직한 일이고 앞으로도 실패하더라도 예, 계속 그런 시도들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안희 의원이 도와달라고 전화했나요? 예, 뭐 통화도 했고 사실은 이제 좀 처음부터 이게 쉽지 않을 건데 이러는 생각은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쉽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까 예. 그래서 겪어보고 느끼는 것들 그리고 또 전국을 이렇게 다니면서 시야도 굉장히 넓어졌을 거기 때문에 네. 박안희 의원 정치인 박안희 의원 입장에서는 손해 날 거는 없는 이번에 행보였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아니 제 질문에 요지는 의원님한테 그러는 게 아니고 그 청주에 4명이나 국회의원 있고 저기 이모선 의원도 있으니 예선은 통과시켜주지 8등 안에 들어갔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그거 이제 뭐 굉장히 작으니까요. 그 충북이 이제 중앙에서 보면 3% 전국 3%? 예, 3%거든요. 그러니까 인구 자체가 물리적으로 우리가 100% 밀어도 안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 있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우리 어머니를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고 뭐 그렇지만은 우리 어머니가 뭐 이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어머니가 뭐 시장을 나간다 도지사를 나간다 그러면 제가 안 찍겠죠. 우리 어머니여도 이제 그런 비슷한 것들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나 이게 이제 더
성장하다가 보면 이제 이런저런 역량을 다 갖추게 될 텐데, 그 충북에서 또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다 합쳐서 힘을 합쳐서 밀어도 잘 안 되지만 당내 선거라는 것들이 충북 사람이기 때문에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 밀어준다. 이것도 이제 민주주의 원칙에서는 좀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큰 도움은 됐을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네, 그럼요. 큰 도움 됐을 겁니다. 더군다나 거기 그 지역구 위원장, 국회의원이 이광희 의원이 도당위원장이 됐으니까 앞으로 박한 의원 청주시장 도전하는데 적지 않은 그 뒷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의원님하고 관계는? 뭐 그렇게까지 생각할 일은 아니고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정당의 어떤 의사결정 구조에 대해서 조금 착각하는 게 좀 있어요. 네. 그 도당의 지방선거, 기초자치단체장까지는 도당의 공천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역자치단체장은 중앙당이 공천권을 네. 가지고 있죠. 네, 네. 이 공천권이라는 말이 좀 특별하게 들려서 도당위원장이 공천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인식들을 하는데, 실은 공천 시스템을 관리하는 주체가 도당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아. 예. 그래서 도당위원장이 특정인을 뭐 공천을 하고 안 하고 이거는 이미 우리 정당사에 그렇게 크게 있지 않습니다. 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조심스럽게 이루어지는데, 워낙 이 사안 자체가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지방선거 이제 시장 군수, 도의원, 시의원을 도당에서 이 선출 과정을 관리하고 네. 집행하는 걸 텐데, 대체적으로 복수 후보가 나오면은 경선을 하는 것이고, 경선하고. 예, 그 경선 관리를 하는 거죠. 물론 이를테면 이제 그 중요한 거는 자기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당원, 즉 지역위원장으로서 자기 지역위원회 당원들한테 이 사람을 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는 있겠으나, 도당위원장으로서 누구 공천을 좌지우지하는 거는 굉장히 제한적이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도 그런 인식들은 좀 변화해야만 예, 좀 더 민주적인 정당 시스템이 정착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어느 조직의 장이 과거 정치에서의 보스죠. 여기서 공천을 좌지우지한다라고는 생각하지 마셔야 되고요.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아주 크게 화를 내고 그런 정당의 어떤 비민주적 구조에 대해서 질책하고 그렇게 해야만 이 민주적인 정당 질서가 잡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도당위원장은 공천 시스템을 관리하는 권한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파심 있어가지고요. 요번 저 국회의원 선거 하는 경선하는 거 보니까, 야, 이거 하여튼 뭐 구체적으로 할 말은 많으나 하지 않겠습니다만, 하여튼 공정한 룰을 잘 지킬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또 그런 게 또 공당이니까요. 네. 네,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한 의원님. 저번에 우리 인터뷰하려고 했는데, 전국을 돌아다니니까 인터뷰 시간이 없더라고요. 네, 와, 정신없이 전국을 다니셨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마지막은 질문은요, 이게 좀 개인적인 질문인데, 정치적인 맞수라고도 했었고, 동반자일 수도 있습니다. 김진모 국민의힘 서울 당협위원장, 한간에 정치를 계속 할지 말지 고민이고, 그래서 도당위원장도 이제 사양했다고 하는 소문이 들려요. 그래서 같이 이제 선거에 붙을 뻔도 했는데, 정치적인 이제 그 선거 하기 전에 같이 행사장에서도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네. 조언을 하신다면. 글쎄요, 정치적 판단은 저쪽으로 본인이 하는 거겠죠. 근데 이렇게 보면 현상적으로 선거가 끝난 이즈음에 지금 이제 선거가 끝나고 2, 3개월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더 할 거냐 말 거냐, 내지는 다음에 무조건 하겠다, 내지는 안 하겠다,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눠지는 거죠. 요 시기가 다 그런 시기여서 이 세 개 중에
김진모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부분, 아직 갈등을 하는 부분, 이렇게 보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은 자연스러울 거다. 왜냐하면 김진모 위원장도 일찍 했어요.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일찍 하냐? 당신 같으면 뭐 경력도 좋고, 제가 할 말은 아니었는데 당시에 저랑 경쟁자이긴 한데 또 오지랖 넓게 걱정해 준다고 왜 이렇게 일찍 와서 고생을 하느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이거 유권자에 대한 예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옳지, 맞다, 자세가 제대로 됐다라고 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이런저런 정치적인 사안들에 갖고도 아주 깊게는 못하지만 이야기를 서로 하고 뭐 그런 그래도 경쟁자 치고는 좋은 관계랄까요? 예, 그렇게 뭐 구조적으로야 뭐 어쩔 수 없지만 좋은 관계를 유지했었는데 안타깝죠. 그만한 인재들이 지역에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방식이 있다면 좋겠는데 지금으로서는 뭐 뻔한 이런 여야가 둘 중에 하나만 살아남아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안타까운데 이런 고민의 시기들이 필요할 거다. 예, 특히 이제 김진모 위원장의 성격이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이런 고민도 없으면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뭐 어떤 조언도 필요 없을 것이고 지켜봐 주고 있으면 그 이제 결론을 어떤 식으로든지 내겠죠. 그러고 나서 뭐 정치권에 있겠다라 그러면 더 좋은 정치를 위해서 서로 뭐 소통할 것도 하고 훈수들 것도 둘 수 있겠으나 이제 떠나서 개인의 삶을 살겠다 그러면 그건 뭐 저쪽 이제 개인의 문제죠. 그래서 지금은 글쎄 모르겠습니다. 지역의 유권자 그를 지지하는 지역 유권자들이라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 객관적 입장에 있는 내지는 상대 후보 내지는 뭐 경쟁자 관계였던 저 입장에서 보면 그의 고민의 시간이고 그 고민의 시간은 필요하다. 그래서 정치로 복귀하더라도 이런 지금의 고민하고 있는 이 시간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약으로 작용할 것이고 뭐 개인으로 돌아가더라도 또 그럴 것이고 하기 때문에 지켜봐 주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뭐 우리들의 가장 맞는 자세다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은 어땠습니까? 여쭤봐서 죄송한데 경선에서 좀 탈락하고 그럴 때 이제 그만둘까? 이런 생각도 혹시 하셨습니까? 그만둘까라고는 뭐 저는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제가 늘 이제 정치 현업에 있는 사람이다라고는 생각했는데 이런 정치, 뭐 이렇게 그게 뭐 객관적으로 옳든 그르든 이제 제가 떨어졌으니까 저는 이제 제 주관적으로 생각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정치를 계속 해야 되는가라는 회의 이런 거는 있죠. 그러면 그거는 정치를 뭐 저리 싫으면 중에 떠난다는 얘기가 있듯이 정치를 떠나야 되는가 내지는 고쳐야 되는가 이런 정치를 뭐 이런 건데 오히려 저 입장에서 이제 후자 극복이 될 거다 이것들은 예 뭐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덤덤하게 처음 저도 25년 정당 생활을 했습니다만 인생 마찬가지고 공부도 그렇고 자기가 열심히 하면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다라는 최소한의 믿음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시험을 잘 볼 것이고 시험을 잘 보면 내가 원하는 곳에 합격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도 열심히 지역 주민들하고 만나고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어떤 그 정책도 제시하고 이러면서 끌어모으면 잘 될 거다라고 이런 이제 그 뭐 일종의 자연의 법칙일 텐데 이게 통하는 것들이 너무 당연한 건데 제 주관적인 판단입니다만은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게 있네라고 25년 정당 생활 만에 처음 이제 느껴보니까 저도 좀 힘들죠. 근데 그건 뭐 너가 열심히 안 했잖아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여서 그렇긴 합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는
일단 현실로 받아들이고 또 현업의 정치 현장에 있겠다라는 생각을 빨리 했죠. 아까 얘기했듯이 떠난다, 현장에 있는다, 어떨까 고민한다, 이 세 부류 중에서 빨리 결정한 쪽에 속하기 때문에 다음에 잘하기 위한 어떤 성찰 내지는 패인에 대한 분석 이런 쪽에 더 방점을 두고 있는 거죠. 네. 김진무 위원장이 우리 이장섭 의원님하고 한번 식사를 한번 하셔야 되겠는데요. 이장섭 의원님 약주는 안 하시니까 그게 결정적으로 그분하고 저하고 가까워질 수 없는 정당보다 더 어려운 음주가 가능하지 않느냐 이 부분이 점심에 돌솥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말씀도 많이 나누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지금 제가 좀 조심스럽게 한두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그래도 의원님이 상처가 그래도 많이 있었고 많이 아물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 아프시거나 한 건 없죠? 예, 아직까지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먼저 퇴직하신 분들이 3개월은 좋아, 6개월은 좋아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아직 제가 3개월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데 이게 저는 계속 좋았으면 좋겠는데 예, 이게 그럴지 어떨지 좀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왜 안 아프겠습니까? 이 씁쓸한 것도 있고 지금 특히 전당대회도 막 진행되고 정치가 국민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정치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핫한 시기를 여야를 막론하고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나만 이렇게 소외됐다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씁쓸한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현재 상황에서 덜 상처받고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건 내 자신에 대한 칭찬, 격려를 내 스스로 하면서 가는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처가 아물었구나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건강 유지 비결은 이렇게 월간 이장섭 한 달에 한 번씩 나오셔서 좋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다른 큰 방송국도 의원님 좀 모셔서 하나씩 맡기셔도 좋을 것 같은데 아주 귀한 분이 지역에 가까운 데 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